9월 FOMC 회의 결과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현재 월가에서는 숨겨진 인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복면 인플레이션 논쟁,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어제 OECD가 중간 전망을 발표했죠. 내년 물가 상승률이 상향 조정된 점이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네, 겹치지 않게 아까 정관 케이스에서 요약해 주셨습니다는 통화 정책과 한국 경제 입장에서 재정리해 드릴게요. 예. 본격적으로 예측 시즌이 됐죠. 그래서 OECD 세계 3대 예측 기관은 OECD, IMF, 월뱅크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9월 달 말 10월 초에 걸쳐서 내년도의 경제 계획과 경영 계획과 재테크 계획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측 시장이 본격 조정됐다,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첫 시발점이 OECD인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전 6월 같은 경우는 2.7%였는데요.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거는 올해 성장률이 올라갔으니까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절대 수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좀 그래서 OECD의 올해 성장률과 내년 성장률 볼 때는 올해 성장률이 상향 조정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 3대 성장률이 3.0%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성장률이 3.0%입니다. 1년 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측 시즌이 되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때의 Great Recession, 모 경제연구실장이 Great Recession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론 이런 거 주가 붕괴론 얘기했습니다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니까 잠재 수준 스텝에서 잠재 수준과 플래터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워낙 그 시청자분이 경기 침체, 증시 붕괴 이런 얘기가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는 이번에 전망치가 세계 경제 침체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양대 패권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좌우했죠. 아무래도 미국은 뜨고 중국은 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번 OECD 전망치를 요약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한일 간의 성장률 역전 현상입니다. 한국은 지난번에 전망치랑 똑같이 1.4% 쓴다는 일본이 아무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3분기 성장률이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고 2분기 성장률도 1.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장률 1.8%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이후에 처음으로 한일 간의 성장률이 역전됐던 것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페드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OECD의 전망치는 이 통화 정책의 시차를 보면 올해 금리 조정은 내년의 물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대 물가를 OECD는 어떻게 봤을까 하는 측면에서 내년대 물가 상승률이 4.7에서 4.8로 오히려 높게 잡았습니다. 아마 국제유가 상승, 오늘도 나이지리아 산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브렌트도 95달러 돌파하고 아무래도 그 6월 말 이후서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이 3대 유종 평균 30% 올라갔던 점이 아마 반영돼서 내년도에 서서히 소비자 물가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것이 세계의 그 물가 상승률의 상향 조정의 요인으로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하고 내년도에 OECD가 3대 예측 기간의 첫 시발점으로 내년의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에는 페드를 비롯해서 각국의 통화 정책에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너무 99% 금리 동결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변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해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국내 주가는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것이 이제 이변 얘기가 월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FOMC 회의 기간인 만큼 오늘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용어들 참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나왔죠. 이게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관계없이 특히 언론에서, 특히 한국의 언론에서 인플레 효과가 많이 나왔다. 이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먼저 지금 인플레 관련된 용어들이 워낙 나왔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원인별로 공급 측이냐 수요 측이냐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코스트 푸시 공급 측 요인, 예. 그다음에 디맨드 풀 수요 측 요인. 아무래도 이제 공급과 수요를 볼 때는 지금 공급 측 요인이 더 크겠죠. 그렇죠. 세계 경기가 잠재 성장률이 3.0, 3.0니까 오콘의 법칙상 인플레 갭이 아직 발생하지 않으니까 디맨드 풀 사이드보다는 코스트 푸시 사이드가 지금의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이렇게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의 속도에 따라서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된 겁니다. 마일드 서서히 올라간다. 갤로핑 말이 뛰는 식으로 된다. 하이퍼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인플레 현상, 예. 물가 상승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되고요. 근데 올해는 사실 이 경기와 관련돼서도 이런 용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 관련돼서 아마 디플레이션, 예.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같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리플레이션, 뭐 경기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중립적인 수준의 리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뭐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해요. 이건 경제 이론의 정의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인플레 용어 중에서 이상기와 관련된 신인플레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에그플레이션 다들 아실 겁니다. 비지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 피시플레이션, 쿼플레이션, 파이어플레이션, 심지어는 엘니뇨플레이션. 예. 이것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은 대부분 다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어디서 물가를 촉발시켰는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주로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붙인 거다 예.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예시한 것만 하더라도 인플레 용어 자체가 한 10가지가 넘는데요. 그렇죠. 시청자분이 무슨 놈의 인플레가 이렇게 용어들이 많으냐? 근데 붙이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논쟁과 문제들이 참 많았던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통계 조작 문제가 나라 안팎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조작 문제에 지금 논쟁이 뜨겁지 않습니까? 네, 페드 진행하는 만큼 또 미국 국민 생활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문제가 예. 워낙 20년 동안 저물가, 저금리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국민 생활에 파고드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오늘도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사실 새로운 해결론들을 앞두고 부채 문제 가지고 이렇게 강스민 캐서께서 얘기했습니다는 이 문제는 12월까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때 불거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역시 부채 문제가 있을 때는 물가 문제, 금리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와 관련돼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까 인플레 용어 자체를 학술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이쪽 저쪽 붙이는 것도 통계 조작이 아닙니다. 그것도 통계 용어를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주는 것도 그것도 통계 조작이다. 또 같은 통계를 해설을 자기 마음대로 구매받게끔 해석하는 것도 통계 조작이다. 예. 강순이 구성 항목이라든가 가중치라든가 나기 꿈에 맞게끔 뭐 통계청에서 이거 해라. 그게 통계 조작 그것도 되겠습니다는 해석도 통계 조작이고 그다음에 용어 자체를 남발하는 것도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 한번 지금 페드의 기간입니다는 이 OER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건 상상성의 임대료거든요. 자가 소유자들은 비용적인 측면이 물가인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선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자가 소유의 요 렌트 값인데요. 요건 미국은 포함시키고 유럽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플레를 물가를 통계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요걸 넣느냐 안 넣느냐. 예. 뭐 자연스럽게 시청자분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처럼 물가가 안정돼 있고 집값이 안정돼 있을 때는 유럽식 방식과 넣느냐 안 넣느냐가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물가가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예. 이렇게 되면 양식에 따라서 유럽식과 미국식의 어떤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물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내지도 않는 OER을 넣느냐, 그래서 금리를 올려가느냐 이렇게 불만이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내지도 않는 인플레를 당신은 뭐가 있길래 그걸 넣느냐 하는 측면에 불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끊임없는 인플레 조작 문제가 바로 OER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에 불거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한국은행에 있을 때 물가 통계와 관련해서는 이 구성 항목, 가중치 이게 전수조사할 수는 없거든요. 구성 항목을 어떻게 되느냐, 가중치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항상 고민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OER을 넣는 게 좋을까, 안 넣는 게 좋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식 방식들을 산정하는 것이 아마 우리나라도 요 중간지대에 있거든요. 요걸 한다면 유럽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국민 편의 입장에서 개편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OER뿐만 아니라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도 숨은 인플레이션 논쟁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새롭게 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뭐 홍 앵커께서도 뭐 이렇게 24시에 가면 가자봉지가 그냥 쿡 두텁게 되지만 내용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일단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뭘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랑 같이 용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슈링크 크기는 드는데 내용물이 적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합성하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 피파 망그램이라는 이런 프랑스계 사람이 만든 겁니다.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 예.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기와 중량을 줄여서 특히 중량을 줄여서 기업은 이윤상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뭐냐. 중량과 크기를 줄인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 확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에 전가시키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 지금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쉐링크플레이션 문제가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쉐링크플레이션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쉐링크플레이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공정거래에서 이거 왜 잡는지 모르겠어요. 왜 못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자봉지가 그냥 질소 충화져 넣어가지고 뻥뻥하지 않습니까? 예, 뭐 질소 과자라고도 하죠. 그렇죠. 질소 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뭐 해가지고 가자봉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량이 아이고 무슨 뭐 내가 특정 상품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는 저도 아침에 우리 조지현 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과자를 좀 먹는데요. 과자 보면 몇 개 안 들었습니다. 좀 먹을 만하면 좀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면 원래대로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숨겨진 인플레 요인이다. 국민 편에서는 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통계는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 편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페드 입장이라든가 이런 통화 정책에서는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숨겨진 인플레이션, 가면 인플레이션. 우리나라의 모 방송에서 복면가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복면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스킨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통계 조작과 관련해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킨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아까 중간 제목에 나갈 때 최악의 통계가 아니라 최악의 통계 조작이라는 것을 바꾸되겠습니다. 그걸 아마 빠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자 협의회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스킨플레이션에 대해서 요 용어 자체를 간단히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협의의 스킨플레이션은 스킨프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요 스킨플레이션이라 하는 것도 있고 스킨프플레이션이라 하는데요. P자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차피 저널리즘 용어이기 때문에 발음 자체가 스킨플레이션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킨프 플러스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거는 시청자분 저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농산물이야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에 가격이 높은 핵심 요소를 적게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인거께서 삼겹살을 이렇게 주문하시면 삼겹살 할 땐 옛날에는 깻잎 많이 줬죠. 그렇죠. 상추 많이 줬죠. 달래는 대로 또 달래면 도죠. 근데 지금은 음식적 주인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깻잎 10개를 제가 저녁 때 이렇게 묶습니다. 과거에 300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냐? 3,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음식점 주인들이 깻잎 더 달래는데 깻잎 안 준다. 이해를 하셔야죠. 삼겹살 가격도 높고 깻잎도 10배 이상 뛰고 이러지 않습니까? 상추값도 뭐 금값입니다. 그렇죠. 특히 가을에 지금 장마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요. 상추가 녹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것처럼 이 금값인 상추를 주는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렇게 예전에 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상추 대신해서 주는 예.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이런 그 보완 그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준다 그랬는데요. 예. 바로 이것이 스킨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의의 스킨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광의의 스킨플레이션은 어차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수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항목 중에서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가 괴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그러한 생필품 가격의 것을 인플레 항목에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예. 또 그거에 대해서 가중치를 좀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 정부 당국에서 지표가 물가가 발표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수긍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서 경제 강요들이 국민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충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오히려 국민 경제 생활에 민감한 업종들이 이게 물가가 올라갈 때는 오히려 그거 넣으면 물가가 더 올라가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집권당의 신뢰가 떨어지고 표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쏙 빼는 행위도 결과적으로 보면 광의의 스킨플레이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최근에 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이 구성 항목을 어떤 건 넣느냐, 가중치를 어떻게 했냐, 광의 스킨플레이션보다는 지금 홍행코도 지금 마트에 가면 지금 바로 이렇게 되고 있고 예. 또 삼겹살 집에 가면 바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 협의의 스킨플레이션이 미국에서도 되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가 역대 최악의 인플레 조작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오늘 복면 인플레, 가면 인플레, 숨겨진 인플레 됐는데요. 예.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OER 통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다음에 슈링크 플레이스를 얘기했습니다. 예. 스킨플레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일부 건설사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이렇게 소위 순살 아파트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해서 철근이라든가 넣지 않는 것. 철근 안 넣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안 넣지 않습니까? 분양가 그대로 유지 않습니까?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OER도 해당되고 슈림프 플레이도 해당되고 스킨플레이션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넣을 거 안 넣을 거 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자재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이건 뭡니까? 국민 경제생활, 주거생활, 의식주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와 관련된 이 문제를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LH의 이 문제가 많은 LH의 전직 이렇게 임직원들이 전직입니다. 예. 지금 현직이 아니고 전직 임직원들이 그것도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에서 하지 말아야 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순살 인플레 조작 문제를 하면 이게 뭐냐?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최악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홍영국께서 부끄러운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공공성을 띠는 데 있어서는 공공성은 국민의 세금을 직간접 가지고 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국민 편의에서 모든 정책을 하고 통계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국민을 속여먹는 이런 행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는 나중에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또 여기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슈링크플레이션과 스킨플레이션은 비단 인플레 지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지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아마 그 통계 조작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됐을 때 사실 소득 재분기의 통계, 그 다음에 고용 통계 문제 예. 이전 정부와 관련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실업률 통계는 이 고무줄 통계다 해서 이 문제도 항상 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실업은 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는 빠집니다. 실업 통계에서. 예. 자, 그러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뭘까? 일하고자 하는 의욕인데 자기에 맞는 홍익호에 맞는 일자리가 한국경제TV가 앵커 자리를 내가 하고 싶은데 예. 이게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실력이 없어서 못 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다른 뭐 이런 방송사에 가기 위한 일시방편적으로 한다. 이걸 사실 정부의 통계에서 보면은 취업 개념을 맞지만 불안전 취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작 본인의 입장에서는 저게 취업된 건지 실업된 건지 이게 좀 보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매하죠. 애매하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지금 뭐냐 기경제가 일반적인 데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일반화돼서 이 실업률 통계는 항상 통계 조작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에서 지난번 미국도 7월 달에 3.5%에서 8월 달에 3.8% 되는 문제가 계절적으로 뚝 해서 졸업자들이 많이 나오면 실업률이 푹 거기서 올라가서 예. 마치 고용시장이 이렇게 탄탄했던 것이 로버스가 좀 개선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는 그게 국민 입장에서는 얼만큼 공감할까. 그래서 항상 고무줄 통계에 시달리는 것이 실업률을 비롯한 그다음 고용 통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조작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직전 정부의 이 통계 조작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정치적으로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 정부, 현 정부를 구별하지 않고 세계 보편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생명은 통계입니다. 통계 조작은 국격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자막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표 경계와 체계 경계의 괴리는 경제 정책의 신뢰를 저하합니다. 그리고 경제 이론은 복잡한 현실의 어썸션, 가설을 세워서 통계로 입증하면서 거기서 모델이든 뭐든 해서 경제 이론이 커먼센스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계가 조작됐다는 것은 거기서 모델에 의해서 아무리 훌륭한 학자가 모델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기본 데이터가 조작이라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예측치라든가 경제 이론은 전부 무력화, ineffectiveness 해서 정책적인 면에서는 ineffective, 무용화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주가 분석할 때 뭐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데이터가 조작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해석상도 조작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지금 모든 기법은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델 전망치가 시계열 자료로 넣는데요. 가뜩이나 지금 이론이 통하지 않고 연속성이 형성돼서 시계열 자료의 연속성을 맞추기 위해서 더미 가변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본 데이터에 해당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나온 모델이라는 수치 이게 얼만큼 믿을 것이냐. IMF에서는 그래서 기업 취업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대차제적 방식에 의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는 조작된 통계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또한 예측력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하드웨어 측면에서 세계 10대 국가입니다. 그렇죠. 통계 조작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매개가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통계 조작에 자렵지 못하느냐. 예. 더더구나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통계 조작하면 가장 큰 피해는 세금을 내는 것도 사실 힘든데 그 세금을 낸 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권력의 신여를 위해서 통계 조작하면 국민이 이중으로 어려운 겁니다. LH 사람들 이전에는 뭐냐 저기 시흥동에 쭉 해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나무 해가지고 전부 죽이고 그런 사건이 엊그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나온 사람이 관료들이 카르텔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민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모습하면 국민 입장에서 그 사람 본인 이득에 돈을 번다 하더라도 예. 국민이 전체 저 아파트 있잖아요. 순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렵게 말하고 산설한 사람들 평생 동안 뭐냐 불안감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기지원으로 놓여야 됩니다. 국민 대상으로 하는 예. 것. 그래서 통계는 반드시 권력의 신여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포퓰리즘화되면 안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